전세 사기 요즘에 뉴스에 워낙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흔히 청년들 전체 금액 자체는 100억대가 넘는 사기죄는 아니죠? 사기라고 보기가 애매한 거죠. 알 수 있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문서를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어피티 박진영입니다. 저희가 요즘 머니레터를 통해서 전세 사기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변호사님을 만나서 저희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조언들과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전세 사기 관련된 조언을 해주실 남상진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 변호사를 맡고 있는 남상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지들을 준비를 했는데 전세 사기 요즘에 뉴스에 워낙에 많이 나오는데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작년 말부터 해서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도 했고, 좀 그 전부터도 사실 좀 주택임대차라든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상담이라든지 자문 요청들이 들어오는데요. 개인의 피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보고 본인도 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상담이나 자문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전세로 올해 9월 정도에 만기가 오는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전세 사기 사례가 있으실까요? 남일 같지 않고 좀 걱정이 됐던 게 대부분의 피해자들 연령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청년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막 취업된 그런 좀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좀 월세를 아껴보려고 어떻게든 전세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들어갔던 청년 세대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고 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쓰인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피해 규모, 금액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보통 이제 그 정도 작은 규모인 경우에는 이제 한 세대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세금이 적게는 1억, 1억 5천, 많게는 2억에서 3억 정도인데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은 보통 흔히 말하는 투룸이라든지 이런 데 사시다 보면 2억에서 3억 정도인데 이게 한 세대당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금액도 사실은 개인으로 따지면 큰 금액인데 이게 40여 세대, 한 개 건물에 40여 세대면 또 유사한 피해자가 두 개의 건물이다. 그러면 80여 세대, 100여 세대 이렇게 되면 전체 금액 자체는 100억대가 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죠. 전세 사기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 가해자가 된 사람들을 만나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알게 되신 것이 좀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돼서 제가 상담하거나 변호한 일은 없는데요. 일단 내용은 많은 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에 실패한 것과 실제 사기 사이에 애매한 경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이 법의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요. 대부분 지금 보도자료 나왔던 것처럼 빌라왕이라고 처음에는 성공한 부동산 사업자처럼 포장이 됐지만 결국엔 그 실체가 중산층 이하 내 집 마련을 꿈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그분들을 직접 만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전세 사기라는 게 우리가 부르는 게 전세 사기지만 사기죄는 아니죠? 그게 좀 되게 애매한 경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례가 없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집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자기는 실제 집주인하고 월세 계약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피해자는 자기가 전세 계약인 줄 알고 큰 돈의 목돈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랑 계약한 사람은 가짜고 진짜 집주인은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계약서상으로는 월세 계약이 체결된 거고 전세 계약은 없다라거든지 이런 경우에는 100% 사기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됐던 그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라든지 최근에 좀 비슷한 사례의 유형들을 보면 사기라고 보기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하고 나중에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그러면 내 돈 전세금을 받아간 사람은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 또는 재산 사기 이익을 편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집주인은 실제로 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게 없고 그러면 기망을 지금 집주인이 했느냐 이것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달라지는 거고 최초의 집주인과 현재의 집주인 사이에 이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이게 밝혀지면 사기로 볼 가능성은 높은데 좀 쉽지는 않다. 지금 요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약이 끝나는 게 9월인데도 미리 연락을 했어요, 공인중개사에. 갑자기 너무 의리된 것 같아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좀 많은 유형의 전세 사기는 법적으로 뭐 어떻게 처벌받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계약을 하자마자 집주인이 변경됐고, 그래서 옆집 얘기 들었더니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뭐 요즘 전세가 나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나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한 게 벌써 3개월 전이고 6개월 전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바뀐 이유에 대해서 뭐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게 임대인이 바뀌는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생겼는데 오히려 좀 이걸 악용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 결국에는 바뀐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 즉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런 유형들, 이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범죄 사이에 경계가 있는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이게 가장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가장 많이 알게 되는 시점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집주인이 묵묵부담이거나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뭐 다른 사유를 대서 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피해자들이 아시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그 임대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이러한 사례가 많은 임대인인 걸 알았을 때 그때 깨닫게 되시는데, 참 안타까운 게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는 이 소유사실하고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대출을 받거나 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런 내용들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의 자산이 얼마인지, 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해당 건물에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 정도까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 건물의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에 10세대의 임차인들이 있어서 보증금이 총 20억인데 이 건물이 얼마에 팔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문서를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현재로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입자가 그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나요? 지금 내 상황이 단순히 민사상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는 것인지, 형사상 문제를 삼아서 고소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부담이 되시면 뭐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좀 무료 상담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좀 구체적인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송까지 넘어가는 경우에는 물론 내용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이후에 전세 보증금을 비슷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내가 좀 범죄 피해자다라는 판단이 되면 형사상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뭐 진정서를 내거나 이런 걸 통해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알아서 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이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를 명확하게 했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장 할 수 있는 건 이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에 따라서 해당 전세보증금만큼의 우선 순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해주고, 집주인,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좀 뭐 집주인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당 건물 이외에도 파악이 됐다. 그러면 해당 재산, 뭐 채권이면 채권,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런 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주식도 그때 가압류가 되나요? 그럼요. 주식도 유가증권이고, 뭐 실제로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증권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해당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다든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고요. 주식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을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참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냐 없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사기 가해자들인데, 나는 형사처벌 받는 게 너무 무서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합의 좀 해주세요라는, 뭐 흔히 말하는 그렇게 오면서 돈이 회수될 수도 있고, 나름의 임대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셨던 자산가인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현금 유동성이 꼬여가지고 다 반환하지 못한다, 다른 곳에 이제 부동산이 있다,
그럼 그거를 아까 말했던 뭐 가압류를 한다든지 또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가압류된 거를 본압류로 만들어서 경매에 붙이면 거기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건 사실 교과서적인 얘기고 가장 키워드는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느냐.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사업이 실패하시거나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다수의 피해자들이 또 피해를 분산해가지고 나눠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한 푼도 없고 그냥 징역을 살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거는 이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피해자로서도 어느 정도의 감정의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손해인 거죠. 내가 회수받을 수 없는 돈이 거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는 뭐 저희가 확정된 그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걸 통해서 소유 자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재산을 공개하게끔 하는 방식이 있고 뭐 재산 명시제도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것까지 안 된다 그러면 실익이 크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사람 명의로 어떠한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세로 독립하시는 분들이 저희 독자분들 중에서 많은데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걸 나중에 알기 전에 처음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미리 파악해두면 예방을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죠. 사기라는 게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 일단 문서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가장 1번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것처럼 체납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축, 특히 이제 신축에 들어갔을 때는 매매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매 시세와 내 전세금 사이에 이 괴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혼자 봤을 때 매몰돼 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를 자기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좀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요즘 같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 활용해 보시는 게 가장 실질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월세 전세 중에서 요즘에는 어떤 선택지가 좀 더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당연히 월세가 더 법적 리스크는 적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법적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가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선택이잖아요. 매매가 가장 좋죠. 가장 좋기는. 그 매매를 위한 내 시드머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전세로 인한 피해들이 더 오히려 노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법적 리스크 차원에서는 월세가 당연히 리스크가 낮습니다. 저희 머니레터에 머니로그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자기 돈 관련된 고민을 보내주시는 건데 거기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독립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주거비 낮추는 방법 이런 쪽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전세 독립을 준비하고 계신 사회초년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들어간 내 가장 큰 자산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좀 전세 계약을 피하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매매 시세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 역시도 위험성이 뭐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으면 내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타진이 되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범죄를 저지르고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분들은 되게 성실하게 법망을 어떻게든 피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고 우리 청년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선의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하거나 이럴 때 누군가의 말이 내 판단의 뭐 여러 선택지 중에 판단 근거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니까 최대한 고민하시고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시기를 많이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남상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